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엄마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힘들다고? 너희가 힘들 땐 엄마가 필요하고 좋을 땐 처가에 매달리는 게 당연하니?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뻔뻔한지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 제가 뭐 엄마를 일부러 무시했나요? 그땐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선택한 상황 덕분에 엄마는 늘 소외된 채 뒷전이었어. 지금 와서 그런 핑계로 도움을 청하면 내가 고개 끄덕일 줄 알았니? 그럼 엄마는 우리 가족이 힘든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주를 핑계 삼는 순간부터 엄마는 너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손주를 위해라면 내가 먼저 진심으로 행동했어야지. 왜 항상 엄마만 희생해야 하니? 엄마는 맨날 희생 얘기하시는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옛날 얘기라고? 그 옛날 내 백일 잔치와 돌잔치에서 내가 느꼈던 상처는 지금도 선명해. 너는 그걸 잊었을지 몰라도 엄마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제가 정말 미안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었던 건 엄마였어. 너희가 엄마를 철저히 외면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엄마는 묵묵히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알았어요. 그럼 저희 알아서 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래, 두고 보자. 너희가 진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날이 올 때까지 엄마는 너희를 뒷바라지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순희 님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67살 이순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참 고단했지만 그래도 늘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어린 시절부터 혼자 세상과 맞서야 했고 힘겹게 꽃집을 열어 자립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하나뿐인 아들 승민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았습니다. 승민이는 제게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승민이가 옆에 있어 주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승민이를 키우며 받은 기쁨과 보람이 제 삶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승민이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고생 끝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좋은 직장까지 얻었을 때는 정말 제 일처럼 행복했어요. 승민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아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주며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 가구며 혼수까지 손을 보탰습니다. 그때 제 손에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승민이가 행복하다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결혼 후 승민이는 일이 바빠졌는지 연락이 조금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승민이에게서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은 손주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주가 100일이 다가오도록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승민이가 바쁘다는 말도 며느리가 조리 중이라 힘들 거라는 말도 모두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손주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기대하던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제가 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100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승민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니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을 볼 날만 기다리며 꽃집에서 100일 잔치를 위한 꽃바구니도 준비하고 작은 선물들도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승민이가 너무 바빠서 잔치를 하지 않을 거라는 말에 조금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승민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100일 잔치를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며느리도 모두 바쁘고 승민이 본인도 일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손주를 축하하는 날이니 다들 정신이 없을 거라며 혼자 위안 삼았습니다. 며칠 뒤 승민이에게서 집에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꽃바구니도 다시 예쁘게 다듬고 직접 고른 아기 옷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집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에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승민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 승민이는 평소보다 살짝 어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한 선물과 꽃바구니를 안겨주며 환하게 웃었죠. 아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승민이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손주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자그마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의 사진 몇 장과 소품이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진들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100일 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손주를 중심으로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케이크와 선물 더미 앞에서 모두 즐겁게 축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의 100일, 그 중요한 날이 이미 지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죠. 승민이는 제가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순간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사진들을 치우며 어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이 급히 준비하신 거라 저도 미리 알리지 못했다고, 이런 건 치워놨어야 했는데 깜빡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말도 못 들었니? 너희가 그 중요한 날에 내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을 줄은 몰랐다. 승민이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바빠 보여서 따로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보이는 손주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뻤지만 그와 동시에 제 가슴 한구석은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손주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가락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제가 없었지만 손주는 여전히 제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리는 없구나. 이런 결론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제가 승민이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그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100일 잔치에서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제자리는 결국 없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손주를 보고 온 이후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얼굴과 따스한 손길은 여전히 떠오를 만큼 예뻤지만 처가 식구들만이 자리를 채운 100일 잔치 사진은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혀 잊히지 않았습니다. 승민이가 했던 미안하다는 말과 어색한 변명도 자꾸 떠오르며 제게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손주의 첫 기념일이 저 없이 지나갔다는 현실은 시간이 지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승민이는 종종 안부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전보다는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그 대화 속에서 제 존재감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은 처가 쪽 이야기였습니다. 장모님이 이렇다더라. 처가 식구들과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승민이가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장모님 생신인데 저희가 작은 모임을 준비했어요. 장모님께 뭘 해드리면 좋을지 좀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나요? 비슷한 연령대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생신 준비를 하겠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준비 과정에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생신 준비는 내가 잘하겠지. 그런데 엄마가 그 자리에 초대받는 건가? 승민이는 순간 말을 멈추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처가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하려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장모님은 낯가림이 좀 심하신 편이라.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장모님과 가까운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나는 가족 행사에 언제쯤 포함될 수 있겠니? 그제야 승민이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다음에 또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 생기면 꼭 말씀드릴게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 100일 잔치에서도 장모님의 생신에서도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초대도 안 할 거면서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모든 자리에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존재, 혹은 아예 잊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민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며느리 민정이는 저를 배려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가족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냥 손주를 한 번씩 봐주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주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승민이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손주 돌잔치를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손주 돌잔치를 준비한다는 소리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승민이의 말을 들어보니 또 처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돌잔치는 장모님께서 장소를 예약해 주셨어요. 민정이도 그쪽에서 다 같이 하자고 해서요. 저희가 준비할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 하면 되니? 승민이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오셔서 손주 축하해 주시면 돼요.
뭐 딱히 부탁드릴 건 없어요. 저희 쪽에서 거의 다 준비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제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처가 식구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행사에서 저는 단순히 손주를 축하해주는 손님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그날 손주 축하해 주러 가마. 그런데 내가 내게 이런 걸 말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는 거니? 승민이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엄마도 아시잖아요. 장모님이 이런 건 워낙 잘 챙기시니까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승민이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인가? 저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들러리인가 싶기도 하고 승민에게는 정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축하하는 자리니 제 마음의 상처는 뒤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어 가져가려고 했고 아기에게 입힐 작은 한복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손주를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승민이가 알려준 장소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뷔페 레스토랑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승민이나 며느리에게서 따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그냥 홀을 찾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홀을 찾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홀이 너무 많고 이름도 어려워서 찾기가 힘든데 승민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에서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 거겠죠. 그렇게 찾아간 돌잔치 안쪽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테이블과 장식들 사이로 손주를 중심에 둔 사진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가 식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주와 사진을 찍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들 사이에서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내가 또 이런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구나. 마음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밝은 얼굴로 승민이를 찾아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승민이는 저를 보더니 조금 놀란 듯 엄마 잘 찾아오셨네요 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거니? 승민이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네네 얼마 안 됐어요. 처가 쪽에서 미리 와서 사진도 찍고 싶다고 하셔서 사진 촬영만 좀 했어요. 이따 끝나고 사진 촬영 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중요한 가족사진 촬영은 끝난 모양이었고 모든 게 처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돈댁과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에 제가 건네준 꽃바구니와 선물도 그저 구석에 놓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고 저는 홀로 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승민이는 와서 앉기는커녕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승민아, 엄마는 어디 앉아야 하니? 승민이는 테이블을 두리번거리더니 저쪽 빈자리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처가 쪽 가족들과 전혀 멀리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 존재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보며 웃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웃음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승민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잘 드셨어요? 오늘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네요. 죄송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잘 준비한 것 같으니 됐다. 승민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울음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혼자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손주의 중요한 날에 또다시 소외된 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승민이가 한 번이라도 제게 다가와 엄마가 이런 자리에서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승민이와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돌잔치 이후로 승민이와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가족에서 제 자리가 정말로 없다는 걸 점점 더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손주를 축하해주고 싶었던 진심은 여전했지만 돌잔치에서의 제 모습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었습니다. 처가 식구들만이 중심이 된 자리에서 저는 멀리 떨어져 홀로 앉아야 했고 그저 구경꾼처럼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에도 승민이와 며느리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저를 더 깊은 실망에 빠뜨렸습니다. 몇 주 뒤 승민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쪽 가족 모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장모님 댁에서 큰 집안 행사가 있는데 저도 잠깐 들러서 인사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게 돌잔치에서 느꼈던 소외감을 떠올리게 하는 제안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승민아,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정말 필요하니? 그동안 너희 가족 행사에 나는 늘 구경꾼 같았는데 이번에는 꼭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냐? 승민이는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엄마도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장모님이 워낙 엄마 칭찬을 많이 하셔서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다니 고맙구나. 하지만 승민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요청하는 이런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다. 너희 처가 쪽이야. 이제는 내 가족이니 그곳에서 중심을 잡고 잘 지내면 된다. 엄마는 내가 원하는 그림에서 언제나 밖에 있는 사람 같구나. 승민이는 당황한 듯 한참 침묵하다가 그럼 참석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이라면 너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어. 돌잔치에서도 100일 잔치에서도 내가 느꼈던 소외감은 내가 정말 몰랐던 거니? 여인은 항상 처가 쪽 중심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나는 그 그림의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어. 승민이는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처가 쪽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제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항상 너희 처가가 뭘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니? 얘가 너희 가족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얘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하는 거냐.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낼 수 있겠니? 승민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끝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도 너희끼리 잘 해결해라. 엄마는 더 이상 내 가족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돌잔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빛나는 며느리와 승민이,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외면받는 저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승민이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그는 저를 가족의 일부로 대하지 않는지 억울하고 서글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손주에게 줄 작은 장난감을 준비해 승민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정리하며 승민이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승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 처가 쪽 집안 모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자리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승민이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고 승민이가 철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승민이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가 쪽 모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승민이의 말을 듣고 문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승민이와 그의 가족에게 점점 더 먼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손주를 볼 기회조차 줄어드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제가 아무리 애써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승민이와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을 때는 한두 번뿐이었고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이와는 더욱 소원했습니다. 연락이 없는 건 기본이고 한두 번씩 보내주던 손주 사진 한 장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기대를 접고 그저 일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민이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초췌했고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승민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뜬금없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손주가 많이 컸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오세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는 연락도 안 받고 손주를 보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 와서 보러 오라는 말을 하는 승민이의 태도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거니? 내가 평소엔 연락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서겠지. 승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승민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투자했던 사업이 망했어요. 지금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것도 벅차요. 도와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주를 핑계 삼아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승민이의 모습을 보니 지난 돌잔치와 백일잔치에서 느꼈던 서운함과 실망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처가에서 그토록 잘 챙기던 내가
왜 나를 찾는 건데? 너는 늘 처가 쪽에서 뭐든지 다 해결했잖아. 이번에도 그쪽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승민이는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말하더군요. 사실 처가 쪽에도 물어봤는데 거기도 힘들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엄마를 찾는 거냐? 내가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게 얼마나 비겁한지 알아? 얘가 너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니? 승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처가 쪽에서만 잘 지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엄마는 손주 100일 잔치에도 돌잔치에도 구경꾼처럼 앉아 있었어.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지금 내가 이러지 않을 거다. 승민이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런데 정말로 도와주셔야 해요. 아니면 저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게 사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사과가 아니라 핑계야. 엄마가 너한테 모든 걸 바쳤는데 꽃집 확장할 돈으로 결혼까지 다 도와줬더니 그걸 날려먹고선 뭐라고? 지금 너는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보고 있어. 승민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라. 너희 처가가 힘들다고? 그럼 너도 처가랑 같이 힘들어지면 되는 거야. 투자 실패에 대한 대가를 감내해야지. 그리고 내 도움 없이 내 삶을 정리하지 못하면 먼 평생 남의 등에 기대고 살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등을 내어줄 생각이 없다. 승민이는 울먹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다시는 이런 부탁 드리지 않을게요. 승민이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승민이가 진정으로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폭풍 같던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나간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했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일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지금의 일상이고 그 일상을 이루는 중심은 꽃집이었습니다. 제 작은 꽃집은 제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이자 위로를 얻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꽃 냄새가 가득한 가게 문을 열 때면 어제의 아픔과 서운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꽃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에는 오늘 새로 들어온 화사한 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튤립부터 우아한 난초까지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며 가게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준비해 가게 한쪽에 놓고 손님이 오기 전까지 꽃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꽃집 일이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제게 이곳은 일터라기보다는 힐링의 공간이었습니다. 꽃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손님들이 꽃을 사가며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꽃다발이나 화분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이 제겐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단골 직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종종 가게에 들러서 카페에 장식할 꽃을 고르곤 했습니다. 오늘은 작은 화분을 사러 왔더군요. 사장님, 이거 카운터에 놓으려고요.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눈에 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작은 라벤더 화분 어떻겠니? 향도 좋고 관리도 쉬워서 카페 분위기에 잘 어울릴 거야.
그 친구는 라벤더를 손에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걸로 할게요 하며 웃었습니다. 라벤더 화분을 포장해 건네주며 오늘도 화창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니 그 친구도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점심 무렵엔 근처에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 커플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었을 때 들고 있을 부케를 주문하러 왔더군요. 저는 차분히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꽃과 디자인을 추천했습니다. 신부는 수줍게 웃으며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사장님 말씀처럼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남편 될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주문하길 잘했네요. 정말 믿음이 갑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부케가 그들의 소중한 날을 더욱 빛내줄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부케를 만들면서 어떤 색과 조화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시간은 늘 즐겁습니다. 작업대에서 꽃을 다듬고 배열하며 마음을 다잡는 순간은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꽃집을 찾았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사가는 어르신, 손자와 함께 와서 귀여운 화분을 고르는 젊은 엄마, 그리고 소소한 선물을 위해 향기로운 꽃 한 송이를 고르는 친구들까지. 그들 모두가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꽃을 사기 위함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제 삶의 이야기도 살짝 공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작은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무렵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꽃들이 정리된 선반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 시간이 제겐 최고의 휴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 처가의 일로 아프고 속상했던 마음도 이 순간만큼은 꽃들처럼 잠시나마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꽃집을 운영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꽃마다 이름과 의미가 다르고 손님마다 사연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 사람의 행복과 아픔, 기쁨과 슬픔이 꽃을 통해 제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조금씩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꽃집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게를 가득 채우고 고요한 분위기가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그 순간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조용했던 제 일상에 다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승민이도 아닌 며느리 민정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이는 평소에 저와 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며느리였기에 전화를 받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정이에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애원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민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어머니께 도움을 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미 승민이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터라 이번에는 무슨 핑계를 댈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도움을 말하는 거니? 민정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승민이가 사업 투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빚이 늘어나고 저희 처가 쪽도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갚아 나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처가 쪽이 여력이 없어서 이제야 나를 찾는 거냐. 그렇게 손주 100일 잔치와 돌잔치 때 나를 외면했던 내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참 뻔뻔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정아, 사돈댁에서도 이 일을 알고 있니? 너희가 지금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걸 말이다. 민정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아시긴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저희 엄마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사돈댁에서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제서야 나한테 연락한 거구나. 민정아, 너희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100일 잔치 때도 돌잔치 때도 나는 너희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어. 그때는 처가가 중심이 되어 모든 걸 챙기고 나는 항상 구경꾼처럼 멀리 앉아 있어야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가족으로 대하며 도움을 청하는 게 내 입장에서 당연한 거니? 민정이는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머니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고맙다. 그런데 사과만으로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진 않아. 내가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나와 마음을 나눴어야 했어. 너희는 내 자리를 늘 처가 뒤로 밀쳐두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건 정말 이기적인 거야. 민정이는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주를 핑계로 나를 설득하려는 민정이의 태도가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손주를 위해서라면 너희가 먼저 진심으로 변해야 해. 나한테 이렇게 말로만 사과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처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민정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일은 너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를 찾기 전에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먼저야. 그날 저녁 이번에는 사돈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승민이 장모님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처음에는 상냥한 말투로 안부를 물으시더니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손주 100일 잔치며 돌잔치까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승민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요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무시하며 당신네들끼리만 잔치를 즐기던 분이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는지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돈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객일잔치와 돌잔치에서 저는 그저 구경꾼이었고,
손주를 키우는데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시다니. 제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는지 아십니까? 사돈댁은 당황하며 급히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머님을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제가 그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은 사돈댁에서 책임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위해 제 자산과 마음을 쏟을 생각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승민이와 민정이 그리고 사돈댁은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변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의 전화 이후 저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얽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어쩌면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외면한 것은 결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온 소외감과 상처를 생각하면 이제라도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꽃집에서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승민이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손에 들린 작은 종이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시간이 좀 돼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제가 꽃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민이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승민이는 종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어요. 사과의 마음으로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찻잔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승민이 나름대로 정성을 들인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승민아, 이게 내 진심이라면 고맙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사과 선물을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잘못한 부분을 되돌아보고 바꾸는 거야. 승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말뿐인 사과나 이런 선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내 처가와 너희 가족에서 얼마나 소외되었는지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승민이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요. 도와줄 사람이 정말 없어요. 저는 다시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민아, 내가 힘든 건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 처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왜 엄마가 나서야 하니? 여인은 그동안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 손주 100일 잔치도, 돌잔치도 모두 내 처가 중심으로 진행되었잖아. 그땐 엄마가 너희 가족의 일부로 느껴지지 않았어. 승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엄마를 이렇게 찾아와 부탁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다 갚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엄마가 느낀 상처는 한 번도 치유되지 않았어. 그리고 갚겠다고? 너희가 갚는다는 말을 믿으라고? 너희 처가에서 지원받을 땐 엄마는 뒷전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너희 눈엔 당연해 보이니? 승민이는 그제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설득하려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너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보여줘야 해.
말뿐인 사과나 부탁은 이제 그만해라.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승민이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승민이와 민정, 그리고 사돈댁 가족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꽃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승민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길고 정성스럽게 쓴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슬픔과 서운함만이 아니라 약간의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승민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앞으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승민이가 보낸 편지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승민이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진심 어린 노력을 요구할 용기는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텃밭일도 대충 마무리하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갈아타며 몇 시간을 이동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딸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하긴 했지만 집안을 둘러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실에는 옷가지며 책, 박스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선반엔 먼지가 가득하고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좀 지저분하죠?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정리를 못했어요. 엄마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청소 좀 해주세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결국 이걸 치우라는 거였나? 하지만 애써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엉망인 집을 보여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니? 이걸 혼자 치우기 힘드니까 엄마가 필요했던 거야? 딸은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엄마 아니면 이런 거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딸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소연아, 내가 지금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희 집 하녀니? 이걸 치우려고 몇 시간을 달려왔다는 걸 너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강은희 님이 따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강은희입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제겐 하나뿐인 딸 소연이가 있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야무져서 저와 남편의 큰 자랑이었죠.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가더니 서울에 자리를 잘 잡아서 살아가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 모두 칭찬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딸과 자주 연락하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가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계속 말하니까 딸이 그럼 한번 서울 집으로 와보라고 하더군요. 딸이 이번에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초대받는 거라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딸이 바쁜 생활 속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저를 어떻게 맞이할지 궁금했거든요. 남편은 괜히 소연이 바쁠 텐데 가지 말라고 했지만 딸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는 텃밭에서 갓 딴 채소랑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고구마까지 바리바리 챙겼습니다. 어릴 적 소연이가 좋아했던 도넛도 빵집에서 사서 가방에 넣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며 이걸 보면 딸이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하며 웃음이 나더군요. 서울 가는 길이 멀지만 딸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점점 익숙한 시골 풍경이 멀어지고 도시의 높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울 터미널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동안 딸이 보내준 주소를 손에 꼭 쥐고 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혼자 지내는 딸이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딸 소연이의 아파트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있었습니다. 공동 현관부터 막혀 있어서 호출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겨우겨우 딸 집 호수를 눌러서 호출하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딸이 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이더군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라는 딸의 말이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반응에 조금 서운했어요. 제가 가져온 짐을 내려놓으면서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라며 자랑하듯 말했더니 엄마 이런 거 너무 많이 가져오시면 제가 처리하기 힘들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거실에 앉아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가 자꾸만 겉도는 것 같았어요. 딸은 엄마, 시골에 있다가 서울 오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정작 제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지 않더군요. 저녁 시간이 되어 밥을 차려주는데 제가 가져온 음식은 꺼내지도 않고 냉장고 구석에 밀려 있고 여러 가지 사온 배달 음식만 늘어났습니다. 제가 김치를 꺼내며 이거 같이 먹자고 하니 엄마 요즘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딸의 태도는 냉랭했어요. 어머니 여기 와보시니까 서울 생활이 좀 다르죠? 딸의 말에 저는 반쯤 비꼬듯이 말했어요. 그래. 여긴 김치도 안 먹고 밥상도 차려주는 손님을 귀찮아하는 모양이다. 딸은 그제야 제 눈치를 보며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서울 살면서 식습관이 많이 바뀌어서요.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그 말을 넘겼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엄마 혹시 오늘 저희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져서 내가 서울까지 와서 밥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는 청소까지 해야 하니? 되물었어요. 그러자 딸은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도와주시면 편하고 좋으니까요. 능청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순간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라 딸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손재주가 좋긴 하지. 근데 너는 엄마 손 힘만 믿지 말고 네 멀쩡한 팔다리도 좀 굴려봐라. 딸은 얼굴이 굳더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저를 차에 태워 터미널로 데려다 주며 말했어요. 엄마, 서울 오셔서 적응이 안 되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먹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는 다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는 서울에 살면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시골에서 사람답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 나한테 서울 스타일 강요하지 말아라.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딸에게 잘못 가르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딸을 너무 편하게 키운 걸까? 아니면 서울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딸의 가치관이 변한 걸까? 딸의 무심한 태도와 말투가 자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내가 뭘 했냐, 그냥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에 다시 서러워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이후로 딸과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딸의 행동이 점점 더 저를 멀어지게 만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일로 아직 속이 풀리지 않았는데 또 부른다고 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제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딸이 덧붙였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진짜예요. 엄마 가져오신 김치도 먹고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걸까 싶기도 했고, 그래도 엄마를 필요로 하는 딸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가 진짜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애한테 뭘 또 속냐며 말렸지만, 저는 딸이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믿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새로 담근 반찬을 싸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지난번과 다를 거야. 진짜 잘 맞이하겠지. 일부러 비싸 보이는 건강즙도 사서 챙겼습니다. 딸 건강 걱정하는 마음에 손이 자연스럽게 바빴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다시 서울에 도착해 딸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접시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더군요. 제가 뭐라도 정리하려고 하자 딸이 바로 나와 말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 청소 안 해도 돼요. 편히 쉬세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역시 딸이 지난번 일을 반성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깐 쉬고 있는데 딸이 곧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좀 부탁할 게 있어요. 제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이 이미 귀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뭔데? 하고 물으니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회사 팀장님 부부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음식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팀장님이 한식 좋아하신대요. 순간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을 하려고 부른 건가 했더니 결국 엄마를 요리사로 쓰려고 불렀구나. 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팀장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 부탁해요.
저 팀장님한테 잘 보여야 앞으로 회사 생활이 편하단 말이에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니? 아니면 부려먹을 일꾼으로 보는 거니? 서울 와서 아파트 산다고 사람이 달라진 건가? 딸은 갑작스러운 제 말에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제 미래가 달려있는데 그 부탁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딸의 말투가 뻔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는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다.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봐라. 지난번엔 엄마한테 청소시키더니 이번엔 요리까지 시키려고 하네. 내가 엄마를 불렀다면 최소한 지난번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부터 사과해야 하지 않겠니? 딸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어차피 엄마도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못 챙겨드린 거 죄송해서 이번에 제대로 모시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거 부탁 하나 못 들어주세요? 그 순간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죄송했다면 지금 이런 부탁은 아예 꺼내지도 말았어야지. 팀장님 부부 대접할 생각이면 내 손으로 요리를 하든 돈을 주고 셰프를 부르든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더 이상 너한테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딸은 제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눈을 껌뻑거리더니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저는 한숨을 푹 쉬며 가져온 짐을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이 허전하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강하게 말했는지 헷갈렸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딸이 방에서 나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딸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들으며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저를 이렇게까지 대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막차를 겨우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이번 일을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차가운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할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도 잘못 키운 엄마라고 비난받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과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도 딸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끝난 것 같아서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목소리가 잠겨 있어서 진심 같아 보이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무슨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사과부터 꺼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잘못한 건 알아야지. 그런데 사과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지. 이번엔 또 뭘 부탁하려고 이러는 거야? 딸은 한숨을 쉬더니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부탁이 아니라 엄마랑 제대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서요. 엄마가 가져오신 김치랑 채소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엄마 손맛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꺼림칙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좋다. 이번엔 엄마가 내 마음도 확인할 겸 가보마. 근데 내가 정말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번이 마지막일 줄 알아라. 딸은 조심스럽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딸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무뚝뚝한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제대로 모실게요. 제가 가져온 짐을 받아들며 손까지 잡아 끌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놓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지난번과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엔 작은 화분과 제가 예전에 선물했던 장식품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더군요. 딸은 냉장고에서 제가 가져온 김치를 꺼내며 엄마, 이거 진짜 맛있더라. 이번엔 제가 김치전 만들어 드릴게요. 말했어요. 딸이 제 손으로 담근 음식을 칭찬하니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무언가 감추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번에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이 잘못돼서 팀장님께 혼났고 요즘 하는 일이 모두 다 안 돼요. 이런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엄마한테 털어놓고 싶었어요. 순간 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엄마를 함부로 대했던 것도 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하실 줄 알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엄마한테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상한 마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소연아, 내가 힘들었던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엄마를 대했던 태도는 그걸로 변명될 수 없어. 엄마가 내 옆에서 다 챙겨줄 거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구는 건 절대 내가 배운 예의가 아니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맞아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엄마한테 꼭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후회돼요. 딸의 눈물이 어깨를 흔들며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게 사과하지만 나중에 또다시 반복되면 어쩌나? 제가 딸의 눈물을 보고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는 내가 정말 반성했다면 이번만큼은 용서해 줄 거야. 하지만 내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엄마를 대하면 엄마는 두 번 다시 너를 믿지 않을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다음 날 딸은 제가 싸온 음식을 함께 먹으며 제 이야기를 듣고 텃밭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잠시나마 딸과 화해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 소연이와 지난번 일로 불편했던 관계가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정말 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며 늘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너무 애지중지하지 말라고. 그 나이에 집까지 잘 얻어서 살면서 뭐가 힘들다고 엄마를 부르냐고. 남편의 말투는 늘 딸에게 쌓인 불만이 묻어나 있었고 저는 그게 내심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식탁에 앉아 저녁밥을 먹는데 또 딸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연이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 힘들다더라. 몸살도 났다고 하길래 약 좀 보내주려고 해. 제가 무심코 꺼낸 이 말에 남편은 곧바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약까지 보내야 하냐? 걔가 애도 아니고 그런 거 스스로 해결 못하나? 그 말에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여보, 소연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 와중에 일도 안 풀려서 너무 힘들대. 부모가 이럴 때 좀 챙겨주는 거. 그게 그렇게 문제야?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지. 내가 계속 그렇게 챙겨주니까 걔가 더 독립 못하는 거야.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안 풀려서 너무 힘들다고. 당신이 나설 일이야.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게 왜 우리 일이야?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맞받아쳤습니다. 자기 문제라니. 우리가 소연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 다 챙겨줬잖아. 그런데 이제 나가서 산다고 그냥 모른 척 하자는 거야.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난 부모가 이렇게 다 챙겨주니까 소연이가 지금 와서 뭐 하나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없잖아. 내가 봐서는 걔가 그렇게 힘들게 된 것도 당신이 너무 끼어들어서 더 커진 거라고 본다. 그 말이 너무나 억울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끼어들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당신은 소연이 얘기만 나오면 왜 항상 화를 내는 건데? 딸이 힘들다고 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해야지.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노력? 난 노력 안 한 줄 알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나설 게 아니라 소연이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놔두라고. 그런데 내가 늘 이렇게 끼어들잖아. 이젠 약까지 보내겠다고. 다음엔 뭐 할 건데? 걔 팀장한테 가서 대신 얘기라도 해줄 거야?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말해? 소연이는 여전히 우리 딸이야. 힘들면 도와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니야? 당신은 정말 소연이를 사랑하기나 해?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걔한테 신경 쓰고 걱정한 거 다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해. 내가 원하는 건 걔가 어른답게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는 거야. 부모가 평생 대신해 줄 순 없잖아. 그런데 너는 그걸 모른다고. 순간 부엌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둘 다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소연이한테 차갑게만 대했잖아.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겠지. 소연이가 얼마나 외로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혼자 식탁에 남아있으니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남편이 너무 몰라주는 걸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자니 소연이가 떠오르더군요. 딸과 남편 사이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내 편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억울하면서도 속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남편과의 관계도 딸과의 관계도 모두 망가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을 나섰지만 저는 전날 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해 남편과의 다툼에 대해 털어놓고 싶었지만 괜히 또 딸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빠랑 통화했는데 왜 두 분이 그렇게 싸우셨냐고 하던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걱정되면서도 이 일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과 남편 그리고 저 사이에 얽힌 관계가 어떻게 더 꼬일지 모르는 상황에 저는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딸은 잠잠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너무 휘둘린다고요. 제가 듣기엔 아빠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엄마, 아빠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딸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딸이 남편 편을 드는 건 아닌가 싶어 속이 상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아, 내 생각은 뭐니? 정말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 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가끔은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빠 말 듣고 보니 저도 엄마한테 너무 기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힘들어진 건 아닌지. 그 순간 속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가 너한테 잘해준 게 무슨 문제야?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니? 딸은 놀란 듯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단지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빠가 너를 핑계 삼아서 엄마를 몰아세우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너는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이 문제는 엄마랑 내 아빠가 해결할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딸은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랑은 다시 잘 지내야 해요.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는 게 느껴졌지만 남편이 딸을 이렇게까지 끌어들인 게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의 말대로 제가 딸에게 너무 관여하는 게 문제인가 싶기도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왜 소연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왜 딸한테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맨날 소연이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나도 답답해서 딸한테 한마디 한 거야.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하면 나랑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말해서 애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 부모가 그래도 되는 거야? 남편은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소연이가 알아야 할 건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에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소연이가 알아야 할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딸을 이용해서 내 불만을 해소한 거겠지. 그리고 당신이 날 몰아붙이는 핑계를 만들어낸 거고 당신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진짜 실망이야.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실망. 그래. 나도 실망이야. 당신이 소연이한테 매달리기만 하고 우리 둘 사이에선 대화가 안 되는 게 당신도 문제 좀 돌아봐. 내가 딸이랑 나랑 둘 다 힘들게 만든 건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누가 누구를 힘들게 했는지 제대로 생각해봐. 당신이 딸을 핑계로 나를 몰아붙이는 거잖아. 그날 밤 남편은 끝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딸과 남편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벽과 그 속에서 혼자가 된 제 기분이 마치 무너져가는 집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라면 딸과 남편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 같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안에는 싸늘한 공기가 맴돌았고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다 소연이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건가 싶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과 말다툼을 한 날 이후 딸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소연이일까 싶어 확인했지만 정작 전화를 건 사람은 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며칠 뒤 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아빠랑 얘기 좀 해볼까 해요. 두 분이 이렇게 냉전 상태로 지내시는 거 저도 너무 속상해서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아빠랑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너를 끌어들인 것도 아빠인데 결국 너한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만 더 커질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대로 두면 두 분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싶고, 아빠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아빠가 괜히 너를 핑계로 엄마를 몰아세운 거야. 그러니 내가 굳이 끼어들 필요 없어. 내가 중간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테니까. 하지만 소연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중간에서라도 두 분을 화해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아빠도 분명히 엄마를 사랑하시는데 저한테 너무 많이 신경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소연아, 그럼 엄마가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무시해야 했단 말이야? 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내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근데 아빠는 그걸 이해 못하고 자꾸만 엄마 탓을 하는데 얘가 그걸 변호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아빠가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든 중간에서 두 분을 잘 연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괜히 엄마랑 아빠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나 봐요. 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진정하며 말했어요. 소연아,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둘이 알아서 풀어야 할 문제니까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돼. 소연이는 알겠다고 했지만 목소리 끝에 여전히 걱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은 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딸에 대해 한참을 고민하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제가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이든 딸이든 서로의 잘못만 탓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멀어지기만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소연이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아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한 일이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갑자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너무 딸한테만 신경 쓰느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서 서운했던 거야. 남편의 말에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여보, 그렇다고 그렇게 소연이를 이용하듯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 않아? 내가 소연이랑 가깝게 지내려고 했던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야.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줬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울 일도 없었을 거야.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나도 서운했어. 당신이 소연이 얘기만 하면 내가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제가 느꼈습니다.
남편도 결국 저에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우리 둘 사이도 소홀하지 않을게. 그러니 이제 딸을 핑계로 삼거나 소연이한테 짐을 지우는 일은 그만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대화였지만 그날의 대화는 우리 가족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집안 공기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문을 열더군요. 여보, 소연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그 애한테 더 짐을 지우는 것도, 우리가 서로 탓하는 것도 그만하고,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는 걸로 하자.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하면서도 오랜만에 남편의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그 애한테 우리 걱정을 떠넘기지 말자. 그리고 우리도 조금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보자. 딸과는 한동안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이 올 거라 믿고 저도 딸을 걱정하며 지켜보는 일에서 조금씩 손을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빠랑 함께 놀러 오세요. 제가 두 분을 위해 밥 한 끼 제대로 차리고 싶어요. 문자를 읽으며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딸이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어색하면서도 고맙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도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뭐, 한번 가보지. 그래도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어 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딸이 활짝 웃으며 저희를 맞이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딸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살짝 놓였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딸이 직접 차린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설프긴 했지만 딸의 노력이 엿보이는 한 상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직 요리 실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예전에 해주신 반찬을 흉내내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아직 서툰 맛이었지만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남편도 말없이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밥을 다 먹고 나니 딸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께 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두 분을 너무 힘들게 했죠. 딸의 진심 어린 말에 남편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가 항상 내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내 문제를 내가 더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해. 엄마도 이젠 조금씩 너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 남편도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내 엄마를 걱정시키고 힘들게 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니 나도 앞으로는 너한테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두 분께 걱정 끼치지 않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소연이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 나도 우리 사이도 좀 더 신경 쓸게. 그러니 너도 너무 딸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여보. 우리 이제 서로한테 더 잘하자. 그리고 소연이가 잘 살 수 있도록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자. 그렇게 긴 갈등은 서서히 끝을 맺었습니다. 딸과 남편 모두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저는 이제 딸을 독립된 어른으로서 바라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딸은 종종 저희를 집으로 초대하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남편과 저는 딸과의 거리를 지키며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니 가족 간의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거리 두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기에 더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야.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 자주 모이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딸이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일은 없었고, 대신 소소한 안부를 묻는 전화가 늘어났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텃밭엔 요즘 뭐가 자라요? 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딸과의 갈등이 풀린 뒤로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먼저 안부를 묻기도 하고, 회사 일이 어떠냐며 세심하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소연아, 내가 요즘 많이 바쁠 텐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냐? 하는 남편의 말투는 어색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딸은 그런 아빠의 태도가 낯설었던지 처음엔 우물쭈물하다가도 점점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 처음이에요. 솔직히 조금 놀라워요. 딸이 웃으며 한 이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아빠도 바뀌는 거야. 그래도 내가 먼저 노력했으니 아빠도 마음을 연 거지. 딸은 앞으로 부모님을 더 자주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이제는 훨씬 편하고 좋아요. 주말마다 시골 텃밭에 내려가 도울 테니 이번엔 제가 직접 텃밭 일을 배워볼게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래, 우리 딸이 농사일도 배워보겠다고 하니 내가 힘이 나네. 그렇게 딸은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텃밭에서 고구마를 캐며 흙을 만지던 딸이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어릴 때처럼 흙 만지니까 마음이 편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딸이 우리와 함께한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점점 더 부드러운 태도로 딸을 대했습니다. 딸이 농사를 배울 때 서툴러 하면 여보, 소연이가 못할 수 있지. 처음인데 당연한 거야라며 오히려 격려해줬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과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남편과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제가 이번에 새 직장으로 옮기게 됐어요. 요즘 많이 고민했는데 이번엔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힘들어도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엄마는 무조건 응원할게.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연이가 잘할 거라 믿는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부모는 내 뒤에서 지켜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딸은 그런 우리를 보며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새로운 직장에서 더 바빠졌지만 여전히 시간을 내어 우리를 챙겼습니다. 주말에 찾아와 텃밭에서 일손을 거들며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다며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이제는 딸과 남편 그리고 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어른이 된 모습, 남편이 딸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저 또한 그 둘 사이에서 편안한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된 모습, 모든 것이 예전보다 훨씬 조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딸이 저를 부르며 말합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철이 없었을 때도 끝까지 믿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따스한 햇살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딸에게서 손을 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갖췄다는 걸 믿게 됐으니까요. 남편과는 더 자주 웃고 딸과는 더 많이 소통하며 우리 가족은 여전히 서로를 지켜주고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는 작은 다툼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